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중식, 일식, 보고 조리기능사 명품 기본 이론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된 마음, 너무 많지 않은가 걱정된 마음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각 단원별에 있어서 중식 조리 이론, 일식 조리 이론, 그리고 보거 조리 이론과 각 단원별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내서 우리 진짜 실기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하고 문제의 빈도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개의 언저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중식 조리 이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강입니다. 중식 이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공부 범위 한눈에 한번 각 단원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능력 단위별 조리, 즉 NCS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학습해보는 단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일식과 보고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식과 보고는 각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파트는 중식 조리 이론에 대한 파트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절임 무침조리, 육수소스, 튀김, 조림, 밥조리, 면조리, 냉채, 볶음, 후식조리 등을 한번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식 조리가 무엇인지 한번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대략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조리의 특징입니다. 중국은 영토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고 아마 한국에 살면서 중국 음식 한 번쯤은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목이 쉬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중식이 좀 쉬운 것 같아 라고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영토가 넓어서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고 풍습도 매우 다양하며 지역별로 사용되는 식재료와 조리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대 요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향토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식 같은 경우도요. 북경, 남경, 광동, 사천 요리의 4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북경입니다. 북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베이징 요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궁중 요리, 고급 요리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북경 오리구이라든지 피단, 만두, 면류 이렇게 독특한 음식이 많이 발달한 요리가 바로 북경 요리, 베이징 요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상해, 중부에 가게 되면 중부 지역에는 남경 요리, 상해 요리라고 해서 간장과 설탕으로 달콤하게 맛을 낸 찜이나 조림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동파육이라든지 꽃빵, 화려한 요리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한 곳이 남경, 상해 요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동 같은 경우는 남부로 내려갑니다. 서양 요리의 특징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식 탕수육, 우리가 중국 오리지널한 느낌보다는 서양 요리랑 접합을 해서 약간 서양식 느낌이 난다라고 느껴지는 요리가 바로 광동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 찜, 팔보채와 같은 다양한 요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사천 요리 들어보셨죠? 사천하면 특징이 어떻습니까? 매웠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나셔야 되겠죠. 강한 향기와 신맛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요리가 바로 사천 요리, 서부 요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파두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타 강한 맛의 매운 요리가 많이 발달한 요리가 바로 사천 요리가 된다. 즉 북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부, 남부, 서부까지로 4대 요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괄적인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또한 음식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해서 음양오양의 철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품의 재료 방법이 광범위하면서 조리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 있는 그 음식의 식기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타원형 접시가 되는 창야오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축 지름이 한 66cm 정도 되겠고요. 음식 형태가 길면서 둥근 모양이거나 장방형 음식을 담는 데 적합해서 생선이나 오리, 동물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다 담는 경우에는 창야오판, 타원형 접시에 많이 담고요.
위엔판, 원형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수분이 없거나 전분으로 농도를 잡은 음식을 담을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발, 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탕이나 갱을 담을 때 사용하면서 크기에 따라 식사류나 소스를 담을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예절은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중식은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 그 정통 중국 요리 식당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테이블, 원형 테이블에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덜어다가 먹는 그러한 원탁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보통의 식사 예절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려가면서 덜어서 먹는 요리, 그다음에 정식 코스 요리의 순서는 전체 요리로 냉채가 먼저 나오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술과 함께 곁들여지기도 하더라. 더운 요리를 주요 음식보다는 작게 내는 열채나 탕채, 두채가 나오기도 하면서 주 요리로 해물, 고기, 두부, 채소 순서대로 나와진다. 볶음 요리는 주로 주 요리에 속하면서 주 요리가 거의 끝나면 탕채와 식사가 나오고 단맛이 나는 요리 혹은 과일로 후식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식의 시간적 전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NCS 능력 단위로 나눠서 각각의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절임과 무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절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금이냐, 식초냐, 당이냐, 혹은 장이냐 절인 다음에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해서 가공한 것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절임이다라고 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 맞아요. 기초조리 실무하면서 쭉 연계되어진 것들을 중국의 음식에서도 조금 응용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염도나 산도, 당도가 높은 재료를 이용해서 저장성을 높인 절임류나 해조류, 채소류를 양념하여 무친 반찬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임과 무침은 같은 범위 안에, 같은 능력 단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이는 방법은 원재료를 담은 용기, 식초, 설탕, 간장 등을 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기.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중식 이론 파트가 절임과 무침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임류 만들기라고 하는 소단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무절임, 배추절임, 양배추절임 이런 것들이 다 절임에 들어가고 절임류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기에 따라 절임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리하여 향신료를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피클 같은 것은 한번 끓인 다음에 부어야지만 사용 가능하더라. 고추절임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사용하면 매운맛이 강해지고 숙성을 하게 되면 입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절임 재료에 식초, 간장, 설탕 등을 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배합초는 기본적으로 식초와 설탕과 물의 비율이 나눴을 때 식초와 설탕이 동량이고 물이 이것에 합하는 비율 정도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임류를 했으니까 이번에 3번째 무침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침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짜사이 무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먹어본 적도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아마 드셨던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중식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짜사이 무침, 자차이 무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땅콩 무침, 감자채 무침, 오이 무침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무침들이 있더라. 채소나 말린 생선, 해초 따위에 가진 양념을 해서 국물이 없이 해주는 걸 말합니다. 무치거나 볶아서 양념을 넣고 버무려서 제공하는 음식을 무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물이 대부분 적더라, 없더라라는 것이 바로 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먹기 직전에 식탁에
만들어 식탁에 올려야 되고요. 신선한 특유의 맛을, 신선한 재료의 특유의 맛을 잘 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물과 같은 느낌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보통 파기름, 만들어 놓은 파기름을 많이 쓰거나 매콤한 고추기름을 쓰거나 고춧가루, 향신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게 무침조리의 특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절임 보관 무침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을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기초조리 실무에서 따라왔던 내용들 중에서 저장의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 가장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품 변질을 방지하는 원리로서는 수분의 활성을 조절해주는 방법, 온도를 조절해주는 방법, pH 조절하는 방법, 가열살균, 광선조사, 산소를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절임이라든지 무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관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많이 했던 언급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조리 이론에서는요, NCS 능력 단위에 따른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방법에는요, 건조가 있고요. 말려주는 거, 염장, 소금에 절여주는 방법, 당장, 설탕을 첨가해주는 방법으로 크게 나뉘어지겠죠. 물론 뒤에도 더 있겠지만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자면, 건조하는 방법에는 자연 건조냐, 인공 건조냐가 있고요. 염장하는 방법은 삼투작용에 의해서 식품이 탈수, 물은 빠지면서,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다른 미생물들이 생육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건염법이라고 하는 거, 굵은 소금을 뿌려서 재워주는 방법. 당장 같은 경우는 설탕을 첨가해서 똑같이 둘 다 삼투압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설탕에다가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면 발효와 초절임, 이 pH의 범위를 넘어서게 해주면서 산성화로 만들어줬을 경우에 절임 저장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훈연, 연기의 목재를 태워서 목재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을 식재료의 표면에 침투 혹은 접촉하게 해서 건조시켜주는 방법. 그다음 저장법 같은 경우도 땅을 파고 그 속에 농산물을 통으로 또는 가공해서 저장해주는 방법을 저장법이라고 하겠죠. 창고나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많이 했던, 즉 예전에는 김장김치도 독을 안에다가 밑에다 파서 독을 묻었던 경험들이 아마 연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좀 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저장법이라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저장 방법까지 연계해서 절임과 무침을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절임과 무침을 했다면 이번에는 중식 육수와 소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소스와 육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육수 소스 준비입니다. 육수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훑어보았더니 일단 뼈를 가장 많이 써요. 뼈, 닭뼈,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요. 중국 조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육수가 바로 닭국물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치킨, 스톡 육수가 되어진다라고 하겠죠. 양식에서도 봤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액상으로도 많이 쓰고요. 가루도 많이 쓰고 아니면 직접 닭뼈를 통째로 넣어서 고아서 만드는 육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뼈 같은 경우는 소와 송아지 뼈에다가 흰살과 연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소뼈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값이 조금 비싸서 닭뼈보다는 소뼈를 더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뼈 같은 경우는 소뼈보다는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신 채소나 향신료를 아주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이 잡내가 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갑각류를 쓰기도 해요. 우리가 중식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랍스터라든지 꽃게 등의 갑각류를 이용해서 향신료를 넣고 육수를 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외에 노게 돼지 방심이라든지 중국 햄, 돼지 정강이뼈, 대파, 생강 등을 넣고서 육수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것들을 육수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스에 이번에는 육수가 했으니까 이제는 소스로 가야 되겠죠. 소스의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기와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테지만 실기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분들이시라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스들이 있구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마늘 소스, 보통 새콤달콤하게 만들면서 마늘을 넣어주는 소스가 있고요. 겨자 소스는 겨자가 자체가 굉장히 맵잖아요. 여러분들 양장피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는 게 다 겨자 소스가 되어지겠죠. 탕수 소스는 아시죠?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전분을 이용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데 설탕과 식초, 소금을 가지고 보통 간장으로 많이 만들어진 게 탕수 소스고요. 광동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 케찹도 넣어준다라는, 그런데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깐풍 들어보셨죠? 깐풍 소스 같은 경우는 설탕, 식초, 간장, 물, 레몬 비슷한데 홍고추로 약간 매콤한 맛을 준다라는 것도 구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리 소스도 있습니다. 고추기름에다가 여기다 케찹을 넣고요. 두반장 넣어서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소스를 말하고요. 짜장. 뭐 짜장이냐 자장이냐 뭐 한국어 표기 어떤 게 맞냐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짜장, 자장 다 맞습니다. 볶은 춘장. 춘장은 볶는 거였나요? 네, 이 중식에서 춘장 볶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춘장을 잘 볶은 집이 짜장면이 맛있다라고 할 정도로 춘장을 잘 볶아야 되고요. 돼지고기에다가 양파, 호박, 생강, 물론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이렇지만 만들어 놓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는 있다라고.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짜장 소스에 저거 안 들어가던데요. 저거 들어가던데요.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소 소스 들어보셨나요? 엑소 같은 경우는요. 태페주에다가 마른 새우, 고추, 고춧가루, 굴소스, 햄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소스를 말하고요. 유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고기 유린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레몬즙으로 약간 새콤하게 만들면서 설탕 넣어서 좀 달콤함도 주는 레몬이 많이 들어가는 게 유린기 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복 소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캐러멜이라든지 매기 소스, 전분 같은 걸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 어향 소스도 좀 알아두세요. 어향도 많이 보실 텐데 기능사형에서는 어향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음식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어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건데 어향물에다가 고추기름, 생강, 마늘, 대파, 굴소스, 두반장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약간 새콤하면서 매콤하게 만들어주는 소스. 그래서 뭐 가지 어향이라든지 이렇게 어향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새콤달콤 매콤하게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만들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만들기 파트입니다. 육수의 조리 과정 보시게 되면 육수는요, 찬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재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붓고 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여주셔야 되고요. 센 불에서 약불로 끓여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의 세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찬물에서 시작을 한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서 은근하게 끓여서 안에 있는 것까지 용해될 수 있도록 조리를 해주며 끓이면서 거품과 불순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서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더라. 그러면서 다 끓었으면 걸러내주는데 내용물과 국물을 분리해서 걸러낸 육수 위로 기름기가 떠 있을 경우에는 걷어낸 다음에 걷어내서 써주는 것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육수를 거른 다음에는 빠르게 식혀서 세균의 증식을 줄여주는 냉각의 순서를 거치셔야 하고 다 냉각이 되어지면 뚜껑이 있는 용기로 옮겨 담아서 항상 날짜와 시간을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할 때는 보통 3, 4일, 냉동 보관 육수는 보통 5,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더라라는 이 순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2회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스의 조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재료는 전철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종류와 양에 따라 그릇을 선택하고요. 조리법에 따라 맛과 향과 농도를 조절하면서 모든 요소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면서 색감과 그릇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되게끔 담아야 한다라는 것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육수와 소스를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보통은 6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서 4도씨 이하로 냉각해서 보관해야 되더라. 또한 pH는 4.6 이하로 떨어뜨려서 산에 가깝게 해야지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더라. 육수랑 소스는 어떻게 재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까지만 살짝 이해하듯이 흐름만 알고 계시면 끝.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섹션은 4지만 조리의 개요 빼면 세 번째겠죠. 튀김으로 가겠습니다. 튀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식 요리하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뭔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튀김 다음에 볶음이겠죠. 그래서 튀김과 볶음은 거의 짝꿍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수와 소스를 한번 준비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튀김 옷 재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히는 것이 좋은가라고 보시면 전분, 밀가루, 달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식당에서 많이 쓰는 것이 감자 전분은 조금 비싸고요.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게 옥수수나 고구마라서 고구마 전분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업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형으로 나오는 모든 전분은 감자 전분이 나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의 농도를 맞출 때 감자 전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밀가루도 많이 씁니다. 글루텐이 적고 탈수가 잘 되는 튀김옷은 박력분, 글루텐의 함량이 적을수록 박력분, 그쵸? 그 다음에 그 사이가 되면 중력분, 아주 많으면 강력분인데 튀김 같은 경우는 박력분을 써야지만 바삭거리면서 풍미와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달걀 같은 경우도 튀김옷의 경도를 도와주고 약간 질감을 주면서 맛을 좋게 해주는데 이 달걀옷을 지나치게 많이 쓰시게 되면 제가 질겨진다라는 기초조리 실무 설명을 드렸었지만 튀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많이 쓰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소다도 써요. 소량의 식소다를 사용하게 되면 가열하는 중에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튀김옷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서 아주 가볍게 튀겨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쓰시게 되면 쓴맛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량의 설탕은 튀김옷의 색이 적당하게 갈변, 캐러멜화되기 때문에 갈색으로 적당하게 바뀌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글루텐의 형성을 저해하여서 튀김옷을 훨씬 더 부드럽고 바삭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튀김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 중에서 물은 반드시 찬물을 써야지만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면서 글루텐 형상을 덜 형성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자, 튀긴 기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기름 같은 경우는 정제가 잘 되고 잘 걸러져야 돼. 이미 써놓은 기름들은요, 반드시 거르셔야 돼요.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유지가 좋고요. 유화제가 들어있지 않는 유지류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라든지 버터라든지 마가린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에는 적당하지 않더라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기름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는 경우, 여러분 왜 튀김 기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교수님 이거 몇 도예요? 보통 이제 큰 업장에서는요, 그 온도계를 다 씁니다. 그래서 기름의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만
이제 보통 업장에서는 아주 작은 데라든지 혹은 시험 보는 용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온도계를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면 140도,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서서히 떠오르는 게 150도, 앉았다가 확 떠오르면 160도, 중간에서부터 바로 떠오르는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럴 경우는 170도, 기름 표면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튀김옷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건 180도.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중식은 2차 튀김을 합니다. 채소를 제외한 대부분 다 2차 튀김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150이나 160도에서 튀겨서 놓은 다음에 나가기 직전에는 조금 더 센 튀김 온도에서 빠르게, 재빠르게 그래야지만 바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튀김의 조리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조리에서는 튀김 조리 방법을 한번 볼게요. 중국의 음식은 고열로 단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있고 영양소의 손실 또한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튀김이 답이 되고 튀김이 없으면 볶음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튀김 같은 경우는 딱딱하거나 잘 익지 않는 재료는 전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불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채소를 튀기기 전에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게 되면 특유의 맛이 살아나면서 잡내를 잡을 수도 있으면서 조리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더라. 소스를 만들 때에는 향신료를 먼저 볶아주면 자, 중식에서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향을 많이 내주는데 향신채가 되는 대파와 마늘과 생강으로 향을 먼저 녹여준 다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볶아놓은 채소라든지 튀겨놓은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웍에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파나 고추, 생강을 넣고 향을 막 내주다가 간장 넣고 청주 넣고 막 연기나게 요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중식 요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이용한 중식 조리법.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 가면 볶음 파트에서도 또 한 번 보실 거예요. 그만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초입니다.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든 재료들을 기름에 살짝 넣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뒤섞으며 조리해주는 방법을 초라고 하고요. 폭! 1.5cm 정육면체로 썰거나 재료에 칼집을 준 다음에 육수나 기름 혹은 뜨거운 물로 열 처리한 다음에 강한 불에서 재빠르게 볶아내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전! 열을 가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후 손질한 재료들을 팬 위에 펼쳐서 중간불이나 약불에서 한쪽 면 혹은 양쪽을 지져서 익혀주는 우리의 전과 좀 비슷한 방법을 전이라고 하고요. 류도 많이 보실 거예요. 류, 산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류 같은 경우는 향신료나 조미료에 재운 재료들을 녹말이나 밀가루에 입혀 삶거나 찌거나 튀긴 다음에 조미료들을 사용해 소스를 만들어 재료 위에 부어주거나 버무려서 내주는 방법을 류라고 합니다. 첩은 보통 3가지 재료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는 곱게 다져 편을 낸 재료 위에 올리고 남은 한 재료를 덮은 다음에 편으로 썬 재료를 닿게 하여 바삭하게 지진 다음에 물을 부어서 수증기로 자글자글 익혀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조리법은 솔직히 실기를 직접 하셔야지 훨씬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론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긴가민가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작 같은 경우는요. 팬에다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요. 손질한 재료를 넣어서 튀겨주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팽! 적당한 크기로 썰은 재료들을 밑간하여 지지거나 튀기거나 볶은 다음에 부재료와 조미료를 넣어서 뒤섞으며 국물을 계속 재료에 흡수시켜주는 방법을 팽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튀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볼까요? 튀김은 그 식품 자체에 수분이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완전 그 중식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기름에 막 튀거나 뭐 기름인 줄 알고 덧대어 넣다가 막 식초 넣어서 팍 튀는 경우도 많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튀김 속에다가 막 손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별의 별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머릿속으로 인지하면서 차분하셔야 돼요. 요리하실 때. 중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이 좁고 밑이 두꺼운 팬을 사용한다. 보통 웍을 많이 쓰잖아요. 중식당에서 보는 무쇠 소스로 된 웍 보신 적 있으세요? 화덕 위에 올라가는 되게 무거운 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무겁고 그 팬에 질을 들이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궁중팬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동그랗게 생긴 걸. 뭐 그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쓰셔야 되고 두꺼운 폭을 쓰셔야지만 온도의 변화가 적어서 아주 맛있는 튀김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튀김을 할 때 재료의 투입은 기름량의 60%를 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맛있게 하겠다고 혹은 마음이 급해서 튀김 그릇은 이만큼인데 70%, 80% 넘는 재료를 과도하게 넣게 되면 기름의 온도가 쭉 떨어져서 재료의 기름의 흡입량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에 튀김을 넣은 다음에 조리용 젓가락으로 살짝 흔들어 주시게 되면 집어넣고 멍하게 계신 게 아니라 살짝 흔들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가지런하게 튀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반죽으로 튀김을 할 때 재료 표면에 전분가루를 묻히게 되면 재료 표면에 마찰력이 커져서 튀김옷이 잘 붙어요. 그래서 보통 가루분을 묻혀서 옷을 한번 입혀주고 다시 옷을 반죽되어진 걸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패류는 170도에서 1, 2분 정도, 채소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3분 정도, 육류는 1차 튀김할 때 아까도 보여드렸던 165에서 이 정도를 튀겨주고요. 2차 튀김은 200까지 가는 건 이제 보통 대량의 업소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200도는 너무 위험합니다. 한 180도 정도에서 빠르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두부는 160도에서 한 3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또 나오네요. 중국 식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봤더니 창녀오판 들어봤어. 이미 한번 들었으니까 위엔판 들어본 것 같아. 완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연상해서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창녀오판 아까 타원형으로 긴 거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거. 위엔판, 원형의 그릇인데 농도가 있는 음식을 담아줄 때 쓴다라고 했었고요. 완 같은 경우는 탕이나 갱을 담을 때 사용해주는 사발을 말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조각의 도법입니다. 어떻게 조각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중식 같은 경우는 기능 사용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사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공개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기능장에서 다 깎아서 여러분들이 상품 냉채, 오품 냉채에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당근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각의 도법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능 사용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착도법, 재료를 찔러서 활용하는 도법, 절도법, 사물의 큰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법, 각도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법, 선도법, 칼로 타원을 그리며 재료를 깎을 때 사용하는 방법, 필도법, 칼로 그림을 그리듯 재료 표면에 외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면 단원을 들어가게 되면 조림? 중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 모든 조리는 거의 통해요. 한식이 되었든 양식이 되었든 중식이 되든 일식이 되든 조림이라고 알고 있는 것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맞아요. 다만 중식에서 조림이 어떻게 하는가 그 차이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림 준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림의 정의는 식조류를 팬에 담아 불에 올려서 양념류를 넣어가면서 불 조절을 해서 끄려서 즙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자박하게 끓여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한식의 조림과 같네. 맞아요. 끄떡끄떡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르는 명칭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홍소.
홍샤오라고 하는 건데 육류나 생선류, 갑각류, 가금류, 해삼류를 끓는 물이나 기름에 데친 다음에 부재료와 함께 볶은 후 간장 소스를 넣고 졸여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홍쇼, 홍소, 홍샤오라고 하는 건데 홍소두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메뉴에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먼이라고 하는데 뜸을 들여준다라는 뜻으로서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주거나 졸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림의 종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류에는 오향장육 들어보셨죠? 어류는 홍쇼가 들어가는 것들은 조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부에서도 홍쇼 두부, 요게 메뉴로 나옵니다. 오향, 땅콩 조림 같은 채소류도 조림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조림조리의 방법은 생선의 비린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졸여요.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졸이고요. 비린맛이 휘발이 되면 뚜껑을 덮고 서서히 끓여주는 방법도 있더라.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생선의 수분이 빠져서 질겨지고 육질이 단단해집니다. 마늘과 생강은 생선이 거의 익은 상태에서 넣어줘야지만 그 마늘과 생강 특유의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생선은 95% 정도 익힌 후 불을 끄고 나머지 잔열로 익혀준다라는 거. 내부까지 맛이 잘 들게 하고 생선 자체의 맛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졸여주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더라. 그럼 완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눈에 띄는 식재료를 장식용으로 위에 올려 식감을 증가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재료와 부재료의 비율을 파악하고 크기나 모양, 색감이 잘 어우러지게 담아주더라.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소스의 양이 얼마나 많이 담을지 생각해서 담는다. 그래서 보통 기능사용에서는 홍쇼두부라고 하면 그 두부가 잠길 정도의 육수의 양이 얼마여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음에서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뜨겁게 내는 요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파악해서 식지 않도록 담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담아내는 그릇은 조림의 특성상 주재료와 부재료를 같이 담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스가 흐르지 않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접시라든지 질그릇 형태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더더군다나 쉽습니다. 밥은요. 중식에서는 덮밥이 있고 볶음밥이 있어요. 2개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덮밥은 맨밥에다가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넘쳐 뿌려주면 덮밥이 되는 거고 볶음밥은 함께 재료를 섞어주는 걸 볶음이라고 하겠죠. 간혹 가다가 분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덮밥에는 송이덮밥, 마파두부덮밥, 잡채밥, 잡탕밥. 그런데 시험에서는 덮밥까지는 안 나오고 마파두부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볶음밥에서는 새우볶음밥이 나와요. 그다음에 엑소 소스를 이용한 엑소 볶음밥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 짓기로 가겠습니다. 밥의 물은 기본적으로 물에 불린 쌀은 쌀과 물의 1:1 비율이 되게 하고요. 안 불린 쌀은 1대 1.2의 비율로 맞춰주게 되는데 볶음밥용, 여러분들이 새우볶음밥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하실 때 여러분 직접 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지 않게 만드는 밥이 되게 중요하겠죠. 볶음밥, 여러분 밥이 되게 질게 된 볶음밥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볶음밥은 쌀알이 날아갈 정도로 좀 되직하게 해주셔야지 훨씬 더 맛이 좋아진더라라는 겁니다. 쌀의 종류와 특징, 건조량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참고로 보시자면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쌀이에요. 자포니카형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저쪽 동남아 계열에서는 이렇게 긴 쌀을 쓰죠. 인디카형이라고 해서 종류가 다른 쌀일 뿐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법에 따라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 가열 시간을 조절하거나 뜸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완성하는 방법은 볶음과 튀김 요리를 함께 낼 수 있어야 되고요. 불의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볶음밥을 만들어야 되고요. 메뉴 구성을 생각하면서 국물 요리를 곁들여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장식을 해줘야 된다. 와, 밥은 진짜 어렵지 않구나. 덮밥과 볶음밥 정도를 구분해주고 쌀의 종류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밥 짓기는 이미 기초조리 실무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구나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좀 중요합니다. 면류란 곡분이나 전분류를 주 원료로 해서 성형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서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 파스타류를 말해주더라. 일반적으로 국수류는 원료에 물과 기타 원료를 많이 넣어서 반죽하고 면대를 형성한 다음에 잘라서 만들거나 반죽을 압출하여 만드는 제품을 말합니다. 원료에서는 주로 밀가루가 쓰여지지만 전분이나 메밀가루, 녹두가루, 쌀가루가 쓰여지기도 하면서 원료의 종류, 제조 방법, 제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더라.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시게 되면 면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면 밀가루국수, 전분을 8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전분국수, 파스타 아시아 스파게티 면 같은 경우, 메밀가루나 곡분, 전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냉면, 면발을 익힌 다음에 유탕 처리해 놓은 거, 라면 같은 경우 다 유탕 처리잖아요. 유탕면류, 기타 수제비나 만두피 같은 것으로 나뉘어진다. 어머, 어렵지 않아. 그러면 반죽하여 한번 면을 뽑아 볼게요. 면대와 면발의 차이인데, 면대란 반죽을 얇게 편 것으로 다단 롤러를 이용해서 얇고 널쩍하게 펴준 거를 면대라고 하고, 이 면대를 썰어서 만든 면가닥으로 절출기나 칼날을 이용해서 얇게 만들어준 걸 면발이라고 합니다. 즉, 얇게 우리 그 큰 롤러 안에서 이렇게 쭉 밀려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에 면대가 되어지는 거, 그걸 얇게 썰면 면발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발의 굵기에 따른 요리 소재는 문제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면, 제일 가느면 세면이에요. 소면, 세면보다 조금 굵으면 소면. 잔치국수 아시죠? 그것보다 더 얇은 게 세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화면은 소면보다는 조금 더 굵어요. 여러분 짜장면 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면, 중화면. 칼국수 면은 중화면보다 조금 더 굵어요. 두께 자체가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우동면은 그 칼국수 면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을 우동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자면 세면 다음이 소면, 소면 다음이 중화면, 중화면 다음이 칼국수면, 칼국수면 다음이 우동면이 되어진다. 암기. 면 삶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물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익힌 다음에 씻어준 찬물 필요하시고요. 면 요리와 맞는 그릇 있는지 보고요. 면을 끓는 물에 넣고 엉겨붙지 않게 잘 돌려주셔야 되고요. 익히는 시간이 다르지만 찬물에 2, 3회 이상 갈아주면서 계속 자꾸 닦아서 전분질이 묻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뉴에 따라 국물이나 소스를 만들고 조리법에 의해서 고려해서 장식하고 담아주면 면은 끝! 냉채로 가겠습니다. 냉채 들어보셨나요? 기능사용에서의 냉채는 없지만 우리가 코스에서 봤을 때 중식의 냉채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제공되는 요리로 소화가 잘 되게 구성해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요리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딱 냉채를 먹어보면 이 집 되게 잘한다. 기대되어지는데? 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야 되는 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냉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칭하는 말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냉반이나 냉훈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더운 요리 냉채도 있지만 대부분 냉채는 조리를 먼저 해서 썰어놓은 다음에 썰어서 담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운 요리는 요리가 나올 때부터 향이 나서 맛을 상상할 수 있고 먹어보고 그 맛을 느끼게 되지만, 냉채 같은 경우는요, 입에 넣고 오래 씹을수록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냉채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예측하기보다는 입에 들어와서 맛을 자꾸만 더 느껴지게끔 만들어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냉채 요리의 온도는요, 4도씨 정도가 적절해요. 너무 차가워도 안 돼. 이시려요. 그냥 약간 차갑네 정도의 느낌, 4도씨 정도가 제일 좋고요. 반드시 신선해야 되고 향이 있어야 되며 부드럽고 국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진 요리에 이미 맛이 들어있고 느끼하지 않은 게 그 다음 요리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냉채 조리로 가겠습니다. 냉채 조리 방법엔 첫 번째 무치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냥 생으로 무치기도 하고 익혀서 무쳐도 되고요. 섞어서 무치기도 하더라라는 것들 무치는 방법. 장국물에 끓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넣어서 장시간 가열을 해주는 방법. 양념에 담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장이나 술, 설탕, 소금, 식초를 이용해서 담갔다가 놔두게 되면 장시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점을 갖고 있더라. 혹은 돼지 껍질이나 생선살, 닭고기 등의 악유질 성분이 많은 것들을 끓인 다음에 식혀주게 되면요. 수정처럼 이렇게 찰랑해져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냉채도 있습니다. 분재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향을 그을려서 그 자체에서 향이 나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완성으로 갈게요.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냉채는요. 처음에 그 먹으러 온 사람의 그 시각과 그다음 입맛과 이런 걸 다 자극적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담는 것보다는 봉긋하게 담아 쌌듯이 담아주는 게 좋고요. 물론 재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정형화된 냉채를 평평하도록 오이 같은 걸 이렇게 빨아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더라. 그다음에 쌓기 같은 경우는 한 조각씩 쌓아서 잘라서 계단 형태로 그릇에 쌓아주는 방법도 있더라. 두르기, 재료를 쌓은 후 접시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동그랗게 두른 다음 어울리는 재료를 함께 담기도 하고 꽃 모양으로 만들고 중간에 꽃으로 장식하는 방법도 있더라. 형상화해주기,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만들어주는 방법, 어떤 봉화의 새를 만들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서 형상화해주는 방법도 있어서 굉장히 냉채는 화려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볶음으로 갈게요. 아까 튀김과 쌍벽을 이루기 중요한 파트, 볶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볶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에다가 양념과 소스를 활용하여 볶은 것으로 중식에서는 전분을 사용한 볶음 요리와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 볶음 요리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전분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어떻게? 전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초채, 차오차이라고 하고 전분을 사용하면 류채라고 하는데 고추 잡채, 부추 잡채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전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시험장에서 기능 사용에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추 잡채 같은 경우는 전분을 쓰지 않고 해주는 거고요. 마파두부라든지 채소볶음 이런 데에는요, 전분을 살짝 넣어요. 그래서 그 전분, 물전분 젖소를 만들어서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전분을 사용하는 볶음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 케찹 볶음이라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라조육, 마파두부, 마라우육, 그다음에 부용게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분을 이용해서 걸쭉하게 소스를 만들어주는 볶음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볶음 음식의 특징은 어떠냐면 튀김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익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눅진거리고 맛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튀김도 센 불에서 볶음도 높은 화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뜨거운 기름에다 향채를 넣어서 향을 먼저 내준 다음에 볶아야지만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다양한 식재를 이용해서 요리 맛을 더욱 향상시켜주면서 오색, 자, 요 오색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도 오방색을 쓰지만 중국 음식에서도 오색이라고 해서 노랑, 빨강, 흰색, 청색, 검은색을 기본으로 해서 재빨리 볶아내주는 화려한 요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는 생선과 육류는 비늘을 제거하고 껍질 벗기고, 채소류도 껍질 벗기고, 건조류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해서 불려주고, 샥스핀 같은 경우 건조재료를 많이 쓰고요.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데치는 등 먼저 애벌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조리법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튀김에서도 했던 거랑 같은 연계선에 있는데 차오, 볶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기름을 넣고 재료를 센 불이나 중간 불에서 짧은 시간에 뒤섞으며 조리해 주는 거.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타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실이 적더라. 그래서 부추볶음, 당면 잡채 같은 것이 있더라. 류라고 하는 건데
조미료에 잰 재료를 녹말이나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거나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해주는 건데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서 끼얹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류산슬. 그 다음에 퍽바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궁보게종. 보통 정육면체로 많이 만들어요. 닭살도 그렇고 궁보 육정도 있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정육면체로 썰어서 튀겨준 다음에 다른 재료들을 다 채 썰어서 같이 섞어주는 거를 퍽바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이라고 하는 거는 자장면, 기름을 넉넉히 붓고 센 불에 튀겨주는 거, 지져주는 방법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볶음의 완성입니다. 볶음 요리에 맞는 그릇을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데 뜨거운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릇 자체도 좀 뜨겁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고요. 국자를 이용해서 그 국자에 퍼서 담은 다음에 해주는 모양을 잡아서 완성하기도 하고요. 완성된 음식을 장식하고 그다음에 서빙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더라. 마지막, 후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모든 요리가 끝나고 나면 냉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후식이 끝이 돼야 되겠죠. 후식이라고 하는 것은 디저트라고 하는 건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입가심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프랑스어 디저트 알고 계시죠? 더운 후식과 찬 후식으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낼 때에는 더운 거를 먼저 나가고 찬 거는 나중에 나간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식에는 어떠한 디저트가 있나요? 중식당 갔다 오니 교수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튀겨놓은 것도 나오고 달달한 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능 사용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건 바스예요, 바스. 뇌고치에서 실을 뽑은 모양에서 유래되었는데 설탕이 녹을 수 있는 온도에서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튀긴 주재료를 버무려 제공하는 대표적인 중식 후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능 사용 문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고구마 바스랑 옥수수 바스가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탕이에요. 탕, 고구마 탕, 옥수수 탕. 그걸 바스라고 합니다.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인두부, 행인이라고 하는 게 살구씨인데 우유, 한천을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를 행인두부라고 하더라. 알고 계세요? 시미로도 중요해요. 시미로.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펄을 시미로라고 해요. 시미로. 그래서 감이나 홍시, 복숭아, 멜론, 망고 등을 이용한 셔벗 디저트를 시미로라고 한다. 행인두부와 시미로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고요. 바스도 굉장히 중요한 후식이 되어집니다. 후식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고 엄격하게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5개의 맛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보통 단맛을 많이 기점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력 조절로 촉감이나 감촉을 최대한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운 후식류 조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식재를 이용해 대부분 더운 후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식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후식이 주식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정말 입가심으로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뜨거운 요리이기 때문에 더운 후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드는 순서는 튀김기에 기름을 붓고 밑 준비를 해주고 손질한 재료들을 튀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타래와 같은 시럽, 설탕하고 기름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더운 후식이라면 찬 후식은 아까 처음에는 후식에 대한 개괄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 더운 후식에 대한 바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찬 후식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행인두부, 시미로, 과일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찬 후식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냉장고와 쿨링 머신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셔야 되고요. 각 레시피에 맞는 레시피대로 요리에 맞게끔 해서 담가 놓으면 훨씬 더 산화를 방지하겠죠. 그래서 과일도 그냥 바로바로 썬 것보다 어떻게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탕물, 소금을 식초물에 담가서 산화를 방지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잘라서 믹서에 갈아서 보관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찬 후식류에 나가는 소스를 만들고 주재료와 함께 접시에 담아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간식,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완성으로 가겠습니다.
후식 요리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 알맞은 그릇 선택하는 건 기본이고요. 알맞게 담아내면서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해 준다 그러면 따뜻한 걸 먼저 내면서 온도와 시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들여서 그 드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흐름이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는요. 따뜻하게 만들어서 바로 나가지 않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면 차갑게 식으면서 거의 그 시럽 자체가 너무 굳어버려요. 돌덩이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딱 맞춰서 지금 후식 나간 타임이야. 바로 튀겨서 바로 가스를 만들어서 나가야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더운 후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중식 조리 이론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 없지 않아 빠르게 쫙 흘러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핵심처럼 남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중식 이론을 다 배우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제 빈도수는 한 3, 4개, 5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 파트에서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던 별표 친 부분들, 흐름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라고 했던 부분 귀담아서 들어주시게 된다 그러면 중식 조리 이론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중식 조리 이론 얼마나 머릿속에 정리했는지 가장 엑기스만 되는 문제를 제가 20개로 엄선했습니다. 같이 풀어보면서 중식 조리 이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론 정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